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네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심해졌는데요. 이 장중 급등락의 이유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화요일 우리 시장에서 급락 원인으로 작용됐던 미국 애틀랜타 연방은행 라파엘 바스틱 총재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금리를 인상시키려면요, 그 이전에 월 1,200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속도부터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중후반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2013년 6월로 기억합니다만 벤 버네키 시절에 테이퍼 텐트럼으로 시장이 단기 급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파엘 총재의 돌발적인 발언에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같은 날 점심때쯤에 역시 매파에 속하는 댈러스 연방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경제가 예상대로라면 연말에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스틱 총재보다는 좀 온건했지만 연말부터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연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매파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아마도 최근 기대 물가가 2%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연준은 달러를 제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 즉 인플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죠. 이 시장에서 기대 물가가 2%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1년에 달러 가치가 2%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곧장 금리를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이 달러의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최근 기대 물가가 2%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해서 1.17%까지 치솟자 그들의 직업병이 도진 것이죠. 이 물가가 속등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조만간 미국 경제에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물가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연준의 긴축은 조만간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가가 과연 오를 수 있는지, 또한 그렇다면 연준은 언제쯤 행동을 개시할지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우선 금리부터 탐구를 해보죠. 요즘 금리 속등이 핫 이슈인데요. 이 금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환경에 반응합니다. 리스크, 성장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시장이 위험해져도 금리는 오르고 시장의 성장이 강해져도 오릅니다.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도 금리는 반응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중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제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가 그동안 내내 약세를 보였었고 위험 지표인 EMBI 스프레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생겼거나 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둘 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돈에 대한 조달 가치가 올라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대세 상승기에서 늘 볼 수 있는 흔한 상식이니까요.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물가 상승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제임스 블라드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연준 의원들이 물가 상승을 강하게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찰스 에반스 아시죠? 시카고 연은 총재는 나에게 인플레이션 좀 보여달라.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가대로 평균 2%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 수년 동안 기대 물가는 올랐지만 명목 물가가 따라서 오른 적도 없었고 물가가 정작 상승하는 것을 목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물가 상승을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어요. 이 똑같은 연준 의원들이라도 생각이 너무 다르죠. 한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그보다 먼저 과거의 기축통화가 왜 소멸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란 친구는 참 편리하죠.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소를 직접 몰고 가서 식량과 바꿔와야만 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하나같이 사용되다가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한 가치,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원전 200년 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널리 쓰이던 데나리우스라는 그런 순도 100% 은화로 만들어진 그런 화폐가 있었는데요. 요게 네로 황제에 딱 와서 순도가 92%로 낮아집니다. 화폐 쪼개기죠.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시뇨리지를 취하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점점 순도가 낮아지더니 결국은 은의 순도가 은화인데 고작 5%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돈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됩니다. 예전에 순도 100% 은화 한 입으로 한 개의 와인 암포라를 살 수 있었다면 순도 5%보다 낮은 데나리우스로는 몇 개가 필요했겠습니까? 20개 은화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와인 암포라의 가격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데나리우스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까? 지금도 뭐 물가는 속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요. 물가가 어떻게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각 정부가 뿌린 유동성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재정 지출은 GDP 대비 50%를 넘었고요. 이들 세 개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총자산은 작년 한 해에만 6조 4천억 달러나 증가해서 20조 달러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 돈들이 설비 투자에 쓰인 게 아니라 상당 부분 특별 재정 지출이란 명목으로, 그러니까 시장에 그냥 알현금으로 뿌려졌어요. 3월부터 6월까지만 세계 GDP의 12%에 해당되는 무려 10조 달러 이상의 현금이 살포되는 바람에 OECD 회원국의 M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7% 폭등합니다. 과거 달러의 금태환 조치 이후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통화 팽창이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랐다고요? 아니에요. 돈을 고정가치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예전의 데나리우스처럼 개수로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신사임당 하나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개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돈의 가치가 속락한 거죠. 밀턴 프리드만은 모든 인플레는 결국 화폐적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뭐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심지어 쿠칭의 재고가 목젖까지 차오른 석유도 오르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매년 사상 최고치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바람에 지난 6년간 하락만 하던 곡물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자산만 오른다면 그 자산의 가치가, 상대 가치가 오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세상 대부분의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면 이거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근 기대 물가가 2%를 넘어서고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17%를 넘어서는 등 이 급격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라면 연준은 언제쯤 긴축을 개시하게 될까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거의 기축통화들은 대부분 몰락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달러는 그런데 100년 동안 끄덕없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발행을 했고 뭐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역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난을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희생양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달러는 금하고 이렇게 교환이 됐었는데 그 태환을 중단시키고 엄청난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했던 것이 1972년도 이후였어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시의 물가 급등이 달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계실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달러를 지목했더라면 달러의 세상은 그때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천재 키신저는 그 비난의 화살을 중동으로 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페크를 만들어서 유가를 속등시켰죠.
물가 상승의 원인을 달러가 아닌 유가 급등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럼 더 궁금해지죠?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달러를 발행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이 달러 때문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지난 FOMC 회의록에서 완전 고용과 2% 인플레이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나타나기 전까지 1,200억 달러의 국채, 모기지 채권 매입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진전이라는 말은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제시됐던 평균 물가 목표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럼 물가가 설령 2% 기준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물가가 2%보다 밑에 있었다면 일정한 기간값 안에서 이 평균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연준이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1% 수준의 물가를 기록하다가 이제 겨우 2%를 넘었다고 해서 평균 2%가 안 됐기 때문에 연준은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연준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은 이 물가 상승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화적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임금 상승률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죠. 그렇게나 많은 돈을 찍어내고도 오히려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랍니다. 이런 마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구조가 주로 서비스 업종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지 않죠. 하지만 대면 서비스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리처드 크라리더 연준 부의장은 여러 효과적인 백신 개발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지만 그럼에도 현재 페이스의 채권 매입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르면 올해 말에도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일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오히려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산 매입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물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전에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 부의장도 그렇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물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봄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좀 높아질 수 있고 잠정적으로 2%를 넘을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과 고용이 작년 2월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은 좀 더 노골적이에요. 그는 전국적으로 4분기 성장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가 올 1분기에는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 비즈니스 저널이 후원한 컨퍼런스에서 말합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섹터별로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팬데믹이 없앤 일자리 중에서 상당수는 다시는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는 서비스업 위주로 되어 있는 미국의 산업 구조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구적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구조의 88%나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실업률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임금 상승률인데 이게 더딜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의 물가는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국으로 가보죠. 이 중국은 지금 막 물가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이 제대로 돌지 못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부족한 만큼 소비도 위축되면 문제가 없는데 강력한 소득 보존으로 이 돈꾸러미를 계속 줬죠. 소비가 줄지 않았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현금 따발을 주어주는 이른바 소득 보존의 형태로도 지급됩니다. 정부가 소득을 보장해주면 수요 측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장은요. 지금도 정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부족한 재화는 결국
외부로부터 수출이 돼야만 하는데 당연히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매달 새로운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해 드렸고요. 물론 중국은 일찌감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생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건비부터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마치 1980년대 미국, 일본 사이의 반도체 협정처럼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정밀 타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DDR4 8기가 PC DRAM 기준으로 중국 내 모듈 판매가는 $32까지 치솟았어요. 반도체는 1970년대 석유와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공산품에 들어가죠. 오죽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가동을 중지했다. 그런 뉴스도 이번 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5G라든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런 주로 요즘 말하는 핫한 4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핵심 제품 가격을 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중국은 아직 세계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이 세계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초 가공품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 세계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위안화의 꾸준한 절상이 중국의 수출 단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달러가 아닌 중국을 지목하게 될 겁니다. 마치 1차, 2차 오일 샥을 만들어서 세상을 달러가 아닌 오일에 주목하게 만들었듯이 말이죠. 그럼 의문이 모두 풀렸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왕창 찍어냈죠. 이 달러를 찍어내서 세상의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은 달러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세계대전 직후에 트리핀 교수는 이 방코르라고 하는 세계 통화를 만들어 쓰자 달러는 안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달러 가치의 손실이 너무 빨리 진행됐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했다면 그런 제안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만약에 그 원죄를 뒤집어 쓴다면요. 미국은 또다시 그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미국의 물가는 천천히 오르고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해주면 됩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가 2%를 넘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분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 제롬 파월이 다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제롬 파월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최근 물가가 다소 오르고는 있지만 요거 일시적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여 단기적으로 물가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혹은 국채금리가 다소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준은 금리를 당분간 올릴 생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도 올해 내내 지속할 생각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연준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자산 매입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시장과 소통할 생각입니다. 물론 예상입니다만 만약 제롬 파월이 이번 주에 제 생각처럼만 발언해 준다면 시장은 흔들릴 때마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자산 매입을 아주 강하게 하는 시기에 주가가 급하게 빠졌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